혹시 조합 사무실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제 이쪽 업체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다 주민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업성 검토 추정분담금을 제가 이제 거의 예전에는 이제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 경비사업 전문관리했던 뭐 협회 전문가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요. 근데 또 그렇게 그걸 설명드리면은 다 여기 계신 분은 화낼 거예요, 아마. 좀 숫자만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접 그 사업성 검토라든가 추정분담금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계신 분이. 그래서 원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뭐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잘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한 5분의 1, 10%,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이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되도록이면은 원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런 쪽으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추정분담금. 요거는 이제 정비사업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언제 하냐면, 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접할 때가 이제 조합설립이죠. 보통 이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데, 자, 동의서를 내고 조금 있다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순간 조합원이 되죠. 우리 토지증 소유자분들은. 근데 동의서 낼 때 제일 고민이 뭐죠? 우리가 몇 층 짓고 이런 것들은 소문도 듣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얼마 내고 몇 평 갈 거냐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은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를 걷는 주체인 추진위원회나 누구도 얘기를 확실히 못해요, 이때.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동의서 안 내죠. 이것 때문에 동의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냈다가, 야, 이게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 동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도 많고 분쟁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아예 못을 박았죠. 예전에는 조합설립 동의서 할 때는 건축계획, 계략적인 총사업비, 총건축비, 철거비, 이거밖에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증 소유자별로 예측되는 분담금을 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그래서 만약에 동의서를 걷었는데 이 통지가 빠졌다. 그럼 그 동의서 자체에 효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동의서 걷을 때는 다 그 전에 구청에서 확인하고 검인을 다 찍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자, 그래서 조합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조합설립에서 쭉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건축심의도 받죠. 교통영향평가 받죠. 여러 가지를 받아요. 자, 수없이 많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데, 이제는 설계가 확정됐어. 확정된 상태라고 한다면, 조합설립 동의서 받을 때보다 훨씬 내용이 구체적이 되겠죠. 몇 세대 짓고 연면적이 얼마고, 그리고 옆을 보니까 이 정도 연면적에 이 정도 층수를 지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 예측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확정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가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또 한 번 추정분담금을 만들어서 통지를 합니다. 물론 법에는 추정분담금 통지라고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이때는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서울시 외에도 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요때 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늘었네. 반대 입장도 나올 수 있고,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허리띠 좀 졸라매지.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나 조합 탈퇴할 때 이건 안 돼요. 다른 기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때 그래서 이걸 보고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죠. 주민들이 다 반대해버리면 여기서 사업은 끝이에요. 스톱. 왜?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죠. 그죠? 스톱하죠. 근데 웬만하면 넘어가죠, 이때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면은, 어떤 걸 하냐면요.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해요.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왜? 건물 계획은 사업시 인가 때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예측 감정평가를 해요. 현물은 없지만 계획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요때도 추정분담이 나올 수 있겠죠. 요때는 왜 나오냐? 관리처분 사이인데 분양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들이. 분양 신청하기 전에 그 자기의 추정 분담금을 보고 신청을 하는 얘기예요. 자,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분양 신청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현금으로 청산받겠다는 겁니다. 또는 그 내용을 보고 34평, 원래는 39평 가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34평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지분도 작았으니까 좀 더 저렴한 24평을 가서 분담금 좀 줄이겠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요때 추정 분담금 공개를 또 하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사업 시행자가 공개를 하고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 22년 말에 법이 개정돼서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냐면 조합 설립 전에는 뭐가 있죠?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으려면 정비계획, 정비구역이 지정됐겠죠. 근데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사람들은 구역 지정됐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하기 복잡하거든요. 그럼 아예 초기 단계에서 한번 좀 아주 계략적이지만 한 번 더 보자. 사업 계획을 이제 계략적으로 만들어서, 이때는 굉장히 계략적입니다. 건축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뭐 층수, 그다음에 인면 정도, 그다음에 기본적인 면적표만 나오면 그 정도 가지고 분담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도 한번 거기서 4번 하게 되고요. 요 4번은 서울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공개하면 그만이 아니라 서울시 코디네이터, 추정분담금 위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위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위원들이 모인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걸 지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검증위원회를 하게 되면, 통상한 검증위원들이 한 5명 정도, 뭐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 정도가 또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감정평가사도 있고, 세무회계 파트도 있고, 정비 파트도 있고, 이런 파트도 있어서 거기서 각 전문 분야를 보고, 여긴 공사비를 너무 싸게 책정했으니까 이건 다시 보완하고 재검토. 그러면 다시 만들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여길 보니까 이건 재산세 문제 아니라 일반적인 추정분담금 사업비 중에서 일부 운영비가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금융 비용을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 그런 경우에는 재심의 또는 보완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다음 절차를 나가요. 그래서 요 4개 절차는 법적으로는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가 나면은 뭐 이주철거 착공 분양 쭉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주철거 하다 보면은 거의다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원에서 부동산원은 관리처분 검증을 1년에 한 70에서 80건 정도를 검증을 합니다. 관리처분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전국에 관리처분 인가되는 사업장이 70에서 80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50% 이상은 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은 다 사업계획 변경을 이때 다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변경하겠죠. 다시 이 절차 또 2개 절차는 다시 또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검증 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렸느냐, 그리고 작성을 객관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구 이웃에 있는 구가 있죠. 노원구 쪽에 신문에 계속 나왔던 34평 입주하는데 분담금 5억이 웬 말이냐, 신문 많이 나왔죠. 약간 그 과대된 소문으로는 7억까지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죠.
자, 그것도 추정분담금 검증을 다 하고 지나간 것인데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것처럼. 왜냐하면 그때 검증 이후에 공사비 급등한 공사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또 뭐가 문제였죠? 분양가도 또 내려왔어요. 이런 게 겹치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를 보면은 법 9조 1항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정분담금 산출해서 공개해라. 조합 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공개해라. 이런 조항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신탁 많이 하죠. 뭐 신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호불호가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자, 신탁 정비하는 경우 신탁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아예 조합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신탁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은,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조합 설립하고 똑같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동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추정분담금, 토지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 인가 전에 뭐 하냐면 총회래요. 총회. 사업시행 계획을 총회에 상정합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총회하겠습니다. 그 총회에 상정되는 계획 내용에 추정분담금이 또 들어있죠. 이때는 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신청 통지하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절차 4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법적 내용은. 자, 이렇게 추정분담금의 이제 공개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우리 분담금의 원리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제가 요 그림은 제가 추정분담금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개론, 그 다음에 각종 검증, 이런 쪽에 그 강의나 설명을 할 때 똑같이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이게 원리를 설명한 그림인데요. 좀 그림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거라면, 집을 짓는 거는 내가 내 집 짓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집을 짓는데 내 집 북쪽에 이웃집이 있어요. 자, 그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 집 남쪽에 있던 집이 갑자기 4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측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햇볕이 안 들어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모든 주택을 짓는 행위는 다 똑같아요. 다 민폐 사업이에요. 민폐. 남한테 민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 30평 있고 2층짜리 짓는다. 원래 1층이었는데 2층 짓면 당연히 민폐죠. 그럼 저는 2층 정도 되면은 그나마 일조에 대해서 크지 않으니까 친한 이웃집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지만 이게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층수가 올라가고 밀도가 올라가면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한 세대 살 게 두 세대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앞에 땅은 똑같아. 주차할 공간 하나밖에 없죠. 부족해져요. 그리고 이게 좀 지금 한 집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컸다 그러면 주차 공간뿐만이 아니죠. 도로 막혀버려요. 다 막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도봉구에 살았어요. 신혼을 살았는데 그때 93년, 95년도. 근데 97년, 8년도 9년인가 그 동서문동 거기 한신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쌍문동에서 종로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차로 그 아파트가 딱 들어서자마자 15분이 더 걸리는 거였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말 그냥 한번 내려놓고 한번 울릴까요? 너무 울려가지고 좀 떨어뜨려 놓고 할게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정비 사업이라는 거, 재개발 재건축은 근본적으로는 민폐 사업이다. 라고 아시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집도 오래되고, 왜? 뒷집도 언젠간 해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게 뭐냐? 도시계획 차원에서 새로 짓는 사람이 땅을 좀 내놔서 야, 인근에 주차 공간이나 도로 막히니까
좀만 더 땅을 잘라서 해.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게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저는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잘라진 만큼 위로 더 올려줄게. 그죠? 그러면 저는 손해 안 봐요. 그리고 위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 그러면, 용적률 200%는 땅이 100평일 때 200평까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그런데, 땅을 만약에 10평을 잘라서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용적률 200%니까 그러니까 20평을 더 짓게 하면 돼요, 위로. 근데 그까지만 하느냐,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한 21평, 뭐 22평 이렇게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인센티브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나마 손해를 안 보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주변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부채납이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만드느냐? 정비계획에서 만드는 겁니다.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열람을 하면, 이 계획은 이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변을 위해서 뭘 내놓고 또 내놓은 만큼 뭘 더 가져간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비계획이 없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재개발자 건축은.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적인 계획을 만드는 거죠. 정비계획은 뭐 입안 제안을 주민들이 하지만 실제 입안권자는 누구죠? 구청장님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개발하면 건물 뭐 45평, 땅 30평째 갖고 있으면 새로 지을 때는 땅은 그대로고 건물 30평, 30평, 2층짜리 이렇게 짓죠, 보통. 근데 이렇게 짓고 돈이 없으니까 10평 정도는 남한테 팝니다. 다세대 지을 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난 다 가질 거야. 대신 10평은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증금, 세를 주는 게 보증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이 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걸 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숫자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제가 땅 30평, 건물 45평을 갖고 있다가 철거하고 6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 돈을 들죠. 그래서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집을 지어주세요 하니까 5억 달라고 합니다. 5억. 5억이면은 뭐 60평을 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요, 건축업자하고. 자, 건축업자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시공사하고 설계업체 다 합쳐진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60평을 제가 이제 갖는 거죠, 지어서. 자, 5억 들었어요. 이 5억은 뭘까요? 얘가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추정 분담금, 작성 방법 중에 그 분담금이 5억이에요, 5억. 그래서 분담금은 뭐다? 분담금은 정비사업비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원래 40평 살았는데 굳이 60평까지 살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평 정도는 필요 없겠다. 그래서 동네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거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2억에 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 이 집 짓는데 5억 들었죠. 10평을 2억에 팔죠. 자, 50평 내가 들어가는데 얼마 들까요? 3억. 요게 분담금이죠. 만약에 요 10평 파는 거, 요거는 일반 분양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은 전 60평 다 가져가고 5억 내면 그만이지만, 일반 분양이 딱 내가 좀 양보해서 팔고 하는 순간 50평 들어가는데 3억이면 들어가는 개념이 됩니다. 요게 정비사업이고, 모든 어떤 사업이든 이 원리를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궁금한 것 전에. 자, 갑자기 건축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철근값 폭등, 요즘에 철근이 또 꿈틀꿈틀 됩니다. 실제로 폭등, 시멘트 값이 너무 올라서 5억 가지고 못 짓는다는 얘기를 해요. 6억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6억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50평 들어갈 때 얼마 들까요? 아까 3억 들었죠. 1억을 더 줬어요. 그러면 이 집 짓는데 5억에 6억 들었죠. 10평은 2억이 팔기로 했죠. 50평 들어가는데 4억을 줘야 되죠. 1억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은 총사업비다.
사업비가 1억 늘어나니까 제 주머니에서 또 그대로 1억 더 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나쁜 일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분양할 때쯤 되니까 10평이 2억이 아니라 3억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다시 50평 들어갈 때는 3억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담금을 만드는 딱 이 계획에서 보면은 일반 분양 요거, 그 다음에 건축비 요 두 가지가 조합원 분담금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용적률 200%죠. 땅 30평에 이제 60평지니까 300%라면 어떡할까요? 300%라면. 그러면 여기에 30평이 더 올라가죠. 난 50평 가져가고 맞죠? 40평을 일반 분양할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또 완전히 달라져요. 건축비는 더 들겠지만 건축비보다 일반 분양 파는 게 훨씬 많죠. 그러면 분담금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요건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88 대책 나오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용적률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걸 바라봅니다. 실제로 88 대책 보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그냥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죠. 이게 10평을 더 짓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분담금이. 근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분담금이 적어지더라. 이건 알겠죠.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담금이 늘어난다. 알겠죠. 이 50평은 조합원 분양입니다. 내가 갖고 가는 거. 얘는 얼마일까? 얘는 평당 얼마일까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 궁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분이다. 평당 5천만 원으로 하자, 제가. 25억이죠, 그러면. 25억인가요? 자. 근데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기분이 바뀌었어. 하는 김에 평당 1억으로 하겠다, 나는. 50억이 되죠. 저원 분양가가. 자, 그런다고 내가 내는 분담금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분담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관리처분 때 보면은 자꾸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고 그래요. 서울시도 추정분담금 심의 기준 만들 때 처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뭐 일반 분양가의 85% 이내, 처음에 75%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말 못하죠. 이게 잘못된 잘못이죠. 그게 줄어들면은 결과 자체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분담금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안 된다. 높여도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요 원리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죠. 조금 어려지는데 그렇다고 벗어나진 않아요. 조금 더 그 얘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할 뿐입니다. 좀 확장을. 아까는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4사람. 똑같은 4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한 동이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용적률은 150에서 200%였어요. 기존에. 현재. 뭐 2종 일반 주거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 객각은 토지 11평 11.3평을 갖고 있어요. 각자. 11.3, 11.3, 11.3. 그리고 주택은 20평씩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건물은 의미 없죠. 원래 혼자 할 때는. 어차피 철거해서 없어질 거니까. 근데 여러 명이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서로 간에 건물도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으로 또 서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4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해서 4개 열이었는데 2개 열로 해서 34평 4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3평이 4개니까 45.2평 정도 내겠죠. 이 전체 땅은. 자, 4개 지면은 요거 딱 정확히 얘기하면 용적률 딱 300%가 됩니다.
34평 나누기 3 하면 11.3 나와요. 그래서 이건 용적률 300%에서 이렇게 4개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11.3평은 실제로는 뭐 한 12평, 12.5평, 13평 정도 돼야 되면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가 요거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어쨌든 두 번째 2번, 1번 아까 설명드린 거 2번을 보시면은 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 얼마일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아까 혼자 했었죠? 아까 그림에서는. 곱하기 4 하면 돼, 사실은. 별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 분양이 없어요. 볼게요. 34평 아파트 한 세대는 토지 지분이 11.3평 정도가 돼요. 용적률 300%인 경우에. 그러면 11.3평 뭐 맞춰놓은 건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내가 땅을 더 사거나 아니면 내가 남아서 뭐 밭거나 이런 건 없죠. 똑같아요, 땅. 그러면 건축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들까? 자, 요즘에 공사비 얘기를 많이 해요. 평당 700이니 뭐 저기 서초에 어디 그 한강변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재건축 경우에는 뭐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사비가. 그건 너무 과도한 거고 700만 원 정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7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그리고 공사비만 들지 않죠.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비, 그리고 뭐 한 50몇 가지의 사업비 항목이 있어요. 그게 한 평당 15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요 비율은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요게 이제 전체의 한 80%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나머지 20%가 기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평당 8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850. 그러면 850만 원에 34평이니까 34평 곱하기 850만 원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34평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공급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급 면적. 요거를 주거 공유. 요걸 더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 3층 아파트는 가지고 있는 면적이 많아요. 뭐가 있죠? 지하 주차장이 제일 큽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34평이 지하 주차장.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 이 정도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의 한 50에서 60%가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이게 지하 주차장하고 기계실 전기실이에요. 그럼 34평이면은 면적이 연면적은 34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더하면 한 51평 정도가 나와요. 51평. 지하주차장까지 하면은. 그러면 850만 원 곱하기 51평 하면 돼요. 간단하게 곱하면 4.3억이 나옵니다. 요게 요 네 사람이 34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드는 분담금이 4.3억이에요. 엄청 크죠? 이웃 동네에 그때 5억 나왔다고 그랬어. 5억. 34평들한테.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13평 조합원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토지 지분이 한 12평 정도 됐는데 12평 있다 하더라도 자, 기부 체납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11평 반이 안 돼요. 한 10평. 그러면 4.3에다가 땅값 한두 평 더하면 5억 무조건 5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요게 분담금이다. 그러면 자, 예전에는 4.3억 분담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재건축 재개발 다 선뜻 못하죠.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짓고 일부를 잘라서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좀 낮게 만듭니다. 대신 조합원도 작게 가져가야죠. 대신. 자, 똑같이 11평 반 토지를 갖고 있는 네 사람이 이렇게 짓는데 34평을 가지 않겠다. 뭐 종전에 20평을 살던 사람이니까 굳이 그렇게 넓혀갈 필요는 없고 29평 정도만 가도 충분하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넓혀가는 거죠. 그 정도 넓혀가겠다. 그러면 남습니다. 요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 전체에 드는 돈은 이 네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내는 거죠. 사업 시행자니까. 근데 요게 발생합니다. 일반 분양 수입. 평당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그 5평이라고 가정하면 1.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1.5억이죠. 그래서 4.3억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빼면 2.8억.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담금이.
그래서 자, 34평 일반 분양 없이 33평 가겠다. 그럼 4.3억 내는 거고, 만약에 일반 분양 조금 줄여서 29평 가고 2.8억 내겠다. 요게 선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 지역 같으면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집값이 뭐 서너 배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강변도 있죠.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강변북로 쭉 지나서 용산 지나서 이제 마포에서 용산 지나서 쭉 가면 이제 성수 쪽 가죠. 그 사이 용산쯤 이촌동 가면은 63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중간에 동과 동 사이에 다리도 있습니다. 브릿지 동계. 그거가 이제 첼리투스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우리 지역은 일반 분양 남한테 안 준다.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대신 우리가 돈 다 낼게.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일반 분양을 얼마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분들이 난 넓게 가져갈래. 일반 분양 안 나오고 더 많이 내시고, 대신 또 적게 가져갈래. 그 순간 일반 분양 나와서 적게 내시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일반적인 원리이고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네 사람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리 할게요. 왜 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네 사람이 똑같은 땅 면적, 똑같은 주택 면적, 그리고 똑같은 가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좀 작고, 크고, 더 크고, 또 제일 작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까는 20평 살았죠. 어떤 분은 29평, 25평, 뭐 18평, 15평, 이런 네 분이 정상적인 모형이 사실은 이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데는. 자, 이 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똑같이 용적률 300% 해가지고 일부를 일반 분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29평씩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자, 요 그림을 왜 그리냐면, 비례율하고 조합원 분양가, 종전자산 평가 때문에 요 그림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는 종전자산 평가 할 필요도 없었죠. 네 사람이 똑같으니까.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네 채. 똑같은 가치 있는 네 채를 가져가죠. 조합원 분양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접하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중요하다, 종전자산 평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릴 거는 한마디도 안 나왔죠. 종전자산 평가 안 나왔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른 경우예요. 네 사람이 평형도 틀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달라요. 아까 주택에서 저는 30평에 건물 45평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도로변 주택인데 저랑 같이 하는 뒷집은 막다른 골목의 주택이고, 또 저보다 건물이 더 오래됐고, 이런 경우라면 저랑 그분이랑 똑같은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달라져야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달리 합니다. 물론 뭐 이거를 일반적으로 평형 비율대로 하겠다, 네 사람이 동의하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얼마씩 출자를 했냐를 알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게 종전자산 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 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남향의 로얄층을 들어가고, B는 남향의 1층을 들어갑니다. 또 C는 남향이 없어서 동향에 있는 로얄층을 들어가고, D는 동향의 저층을 들어가요. 자, 새로 짓는 네 개가 이렇게 달라요. 그럼 분양가를 서로 차등을 해야지 우리가 누가 좋은 데 가져가고 누가 나쁜 데 가져가고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돈으로 서로 전체 낼 돈에서 누가 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요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집을 짓는 돈은 똑같이 듭니다.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건축비 전체가 17.6억이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나 케이스는 똑같아요. 다만 이게 달라질 뿐입니다. 이게. 총액 범위 내에서 분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이, 그래서 자, 우리가 서로 각각 네 사람이 다 평형도 틀리고 땅도 틀리고 위치도 달라. n분의 1 하자면은 반대하겠죠. 그래서 출자한 거를 서로 명확하게 비율을 정해보자.
뭘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게. 평가를 통해서 얘는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이렇게 해서 평가를 통해서 출자 비율을 정합니다. 나눠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데 가져간 사람 더 내야죠. 나쁜 데 가져간 사람은 덜 내야죠. 그래서 새로 지어질 집에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이게 종자산평가자 조합원 분양가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하고 종자산평가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 총액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조합원 분양가하고 감정평가입니다. 종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평가액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율.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균형.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비례율을 만듭니다, 비례율. 비례율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례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는 비례율이 100%다, 어디는 115%다, 80%다, 이런 얘기를 하죠. 80%가 사업성이 나쁘다, 120%가 사업성이 좋다고는 절대 말 못해요. 비례율은 뭐 사업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왜? 또 아주 비슷한 4개 구역이 있으면은, 3개나 2개가 있으면은, 그 경우에는 비례율이 높은 데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그냥 하나만 있는 경우에 비례율이 120%다, 80%다, 이게 사업성이 아닙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데 툭 들어온 게 있습니다. 비례율 120%짜리, 150%짜리 들어옵니다. 150%짜리도. 그러면 얘가 너무 과대한 거 아니야? 의원들도 이런 얘기 하죠. 구청도 난감해요. 야, 이걸 심의를 통과시켜? 이렇게 높은 거를? 근데 딱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비례율이 높은 데는 왜 높을까? 낮은 데는 왜 낮을까? 이거는 명확해요. 거의 다 100% 명확한 게,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하겠다, 재개발하겠다가 탁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지역에 땅값이 오르겠죠. 근데 올라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될 기존 토지 건물은 오른 상태가 아니에요. 평가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미 알고 있던 과제죠. 그럼 뭐가 올라요? 앞으로 희망하는 분양가가 오르겠죠. 분양가가 분자에 있고 우리 종전은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100%에 가까워집니다. 어차피 관점되면. 낮은 데는 왜 그래요? 비례율이. 낮은 데는 왜 그러냐면 계속 여기는 개발될 것이다,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기 세력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집값이 엄청 올라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개발 시작합시다 해요. 그러면 땅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죠. 종전자산을. 그러면 분모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죠. 위에 분양가는 다 알고 있는 수치인데 그럼 당연히 비례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사업성이 비례율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나쁜 건 아니다. 요거는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례율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점점 어려워지죠. 초반에 쉬웠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개념만 좀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아까 4채를 졌죠.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뭐 재개발하면 많이 짓죠. 뭐 5천억이라고 했는데 5천억보다 훨씬 넘겠죠. 이 정도 찌면 뭐 1조 사업은 되겠지만 어쨌든 5천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지어서 이 5천억은 뭐냐? 지어서 안 가져가고 다 판다. 다 팔아먹겠다. 그때 5천억이에요. 총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조합원 분양가 전체 금액, 일반 분양가 전체 금액을 얘기해요. 상가든 뭐든 다 포함해서. 이런 매출을 일으키는데,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공사비를 줘야죠.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각종 설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3,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얘 매출 빼기 비용 하면은 통상 사업이익이란 말을 하죠. 완전 이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 토지 건물 신축 아파트 총액, 사업비 총액 뭐가 빠져 있죠? 땅값이 빠져 있죠. 여기에 원래 출자한 땅이 요게 된 겁니다. 1,900억 어치가.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1,900억. 자, 이 땅은 이렇게 해서 개발을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자, 이 전에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에 주민들은 여러 명이 살고 있어요. 4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여기 계신 분이 다 조합원이에요. 저도 조합원. 팀장님도 조합원. 뭐, 총무이사 해드릴게요. 전 조합장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다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아, 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누가 어떻게 알아?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감정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게 종전자산 평가예요. A는 접니다. A는 전데 전체를 평가했더니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6억이고요. 평가 금액이 6억이니까 0.3%. 자, 여기서 2천억과 6억은 필요가 없어요. 이 평가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요겁니다. 몇 퍼센트인지. 네. 아까 요 1,900원 뭐라 그랬죠? 이 개발을 통해서 나온 총 사업이 우리가 가져올 거, 우리 주민들이 다 취할 거, 그죠? 그러면 출자한 비율대로 가져가야죠. 비율 평가를 통해서 0.3%는 걸 알겠습니다. 6억 나누기 2천억 해서 0.3%를 여기서 가져가면 돼요. 1900에서 0.3%는 제 겁니다, 이제. 계산했더니 0.3%는 5.7억이더라고요. 1900에서. 나는 5.7억만큼 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가져갈 거예요. 근데 5.7억짜리 아파트는 안 짓죠.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이렇게 짓죠. 보니까 8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자, 요거 가져갈래. 근데 나는 5.7억이야. 그럼 나머지 내면 되죠. 2.3억. 요게 분담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비례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여기다 선을 한번 쫙 그으면요. 요 비례율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비율 따지고 내가 몇 % 지급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비율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얘가 1,900억인데 종전자산평가가 2,000억이네. 요 비율 95%. 그럼 여기에 C라는 사람이 10억이라면 10억 곱하기 95% 하면 9.5억이 제 지분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총 권리가게 되고 9.5억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비례율입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딱 그으면은 요 밑에 게 분모, 종전자산. 분자는 총 매출 빼기 총 사업비에서 권리가액, 사업이익이죠. 요게 비례율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화한 게 요거죠. 요 하얀 글씨에 선 하나 걷죠. 종전자산 평가총액, 총 매출 빼기 총 사업비. 요게 이제 비례율 공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비례율을 딱 볼 때, 비례율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거다. 그래서 요 그림처럼 보셔도 되고, 비례율 자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총 매출에는 일반 분양 수입이 있고, 조합원 수익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분담금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총 사업비하고 일반 분양가라고 그랬어요. 비례율에서 일반 분양가하고 총 사업비 요 두 가지는 총 분담금을 나옵니다. 요 비례율 공식 요 두 개를 빼잖아요. 우리 전체가 낼 분담금 총액이 되는 거예요. 비례율이 높든 안 높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하고 종전자산 평가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는 이제부터는 서로 각계전투죠. 요걸 보고, 요거는 뭐냐면 종전자산 평가 요거는 우리들이 각각 얼만큼 비율씩 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요겁니다. 비례율 계산할 때 요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비례율 산정할 때 금액이 딱딱 나오면, 아, 우리가 낼 총 사업비는 비례율에서 요거 빼내고 요거 빼내면 우리가 낼 총액은 이미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갑자기 평가를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낮췄어. 어떻게 돼요? 비례율이 분모가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겠죠. 올라간다고 해서 일반 분양가하고 총사업비가 변하나요? 안 변한다는 얘기는 분담금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 분양가를 낮췄어. 그러면 자, 분자에 있는 게 낮아졌죠. 비례율이 뚝 떨어지죠. 그죠?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니까 비례율이 떨어져요. 그런다고 분담금 전체가 변하나요? 안 변해요. 왜? 얘가 안 변했기 때문에, 두 개가.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조합원들 있죠. 아까 4사람이 됐고 여러 사람이 출자를 했습니다. 각각 달라요. 출자 비율을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아파트 신축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또 하죠. 가져갈 거. 근데 전체 신축되는 건물 전체는 돈 누가 내요? 우리가 다 냅니다. 어쨌든. 내는 건 조합원 전체예요. 내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요만큼은 팔아서
수익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가는 요 차액은 그 다음에 이제 총 사업비가 요만큼이고 일반 분양이면 요 차액이 조합원 분담금이 되죠. 어떻게 낼 거냐, 이렇게 비례를 통해서 구분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례율인데 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뭐 좀 공부 더 하실 분은 조금만 더 설명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때의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뭐 구역명이야 이런 거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굳이 구역명까지 할 필요 없고, 이 구역은 뭐 사유지 57,000제곱미터, 국공이 7,000 뭐 해서 64,800제곱미터 정도 구역 현황이고, 건축물 이렇고, 소유 현황이 뭐 토지 소유자 68명, 건물 소유자 514명 이렇게 되고, 뭐 분양 대상 526, 현금 청산 59,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토지 소유자 수가 됩니다. 통상 그 사업 계획 분석을 하고 추정 분담금을 작성을 할 때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면 얘가 가장 중요해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가 그 주택을 지을 토지가 몇 평이고 조합원이 몇 명이고 분양 대상 현황이 어떠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추정부담금 검증위원회를 이제 뭐 하여튼 2016년도인가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추정부담금 검증위원회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오래전부터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를 보면은 이것도 시행초가 많았어요. 어느 구청 가면은 이렇고 저쪽 구청 가면은 휙 넘어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수준이 올라왔지만, 그때 보면은 어느 분들은 추정분담금 작성을 해온 것도 일반적인 그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걸 더 많이 봐요, 사실은. 토지 이용 계획을. 자, 땅이 하나 있으면은 그 위에 올릴 건물 계획은요, 누가 해도 해요, 누가. 얘는 원래 있던 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업성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충 알아요. 사업성이 있다, 없다. 뭐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뭐 개별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초반에 아까 이제 토지 소유자 현황, 건물 현황 있죠. 조금 구체화하면 이렇게 되죠. 요 샘플은 이제 추정분담 검증위원회 갖고는 아니고, 저희가 통상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그때 이제 그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연립,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합니다. 실제로 추진위원회라면 다 분석 다 해놔야 돼요. 그 다음 보는 게 저는 얘를 봅니다. 일정표. 초반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하면은 제가 하도 싫은 소리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일정표 갖고 와요. 근데 원래 이게 정식 양식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 예전에 초창기에는 추정분담금 누가 작성했냐면 도시계획 업체가 만들어 와서 거기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약식평가를 또 의뢰하고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양식도 물론 한 업체마다 다 틀렸거든요. 근데 작년 초부터는 양식을 통일했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 그 보고서 양식을 통일했는데 불구하고 항상 얘는 빠져와가지고 저는 항상 요구를 해서 웬만하면 요즘 업체들이 그 감정평가 법인들이 다 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추진 일정표를 딱 계획을 한 걸 딱 보면은 추정분담금 사업성 검토한 사람의 수준을 대충 알아요. 오랫동안 사업성 검토한 사람은 이거 금방 짭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정말 못해요. 그리고 이걸 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추진 일정표가 목표 일정으로 돼 있냐, 객관적으로 돼 있냐를 보기 위한 겁니다. 통상 이제 보면은 어딘 데는 뭐 사업 시행 인가 1년,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짠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우리는 단합이 잘 됐어. 이제 금방 이사할 거야. 300세대인데 3개월. 죽어도 못 합니다, 그거는. 옆에가 300세대가 10개월 걸렸으면 여기도 10개월 걸리는 겁니다, 다. 합리적으로 짜라는 건데, 목표로 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건 다 X를 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뭐가 잘못되냐면, 자, 가장 쉬운 거. 조합운영비가 잘못되겠죠? 개월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뭐가 더 큰 게 있어요. 사업비 금융비용이 잘못돼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부터 다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 짤 때는 구역 현황, 분양
대상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사업 일정, 요게 기초가 됩니다. 얘를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숫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의할 때 그런 걸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건축 계획을 보죠. 근데 건축 계획은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안 봅니다. 왜? 이거는 이미 계획 자체는 이미 다 협의된 계획이고, 그 설계사무소가 전문적인 데서 거기에 건축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완화 요건을 다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특별하게 상가를 너무 과도하게 지었거나 이런 경우는 좀 지적을 하죠. 지적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고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이걸 토대로 분석을 했고 그 분석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지 않지만 조언을 해주죠. 여기는 이 지역은 상가 분양 안 될 지역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바꿔라. 이런 건 다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종전 자산을 봅니다.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분양 신청 단계라고 한다면 감정평가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사업 시행 계획을 위한 추정분담금 때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약식감정을 하죠. 우리가 아는. 탁상감정이라고도 하는데 약식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투입을 해서 평가 수수료 다 안 받고, 근데 대신 책임도 없어요. 약식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공시가격,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면 저희 부동산원에서 공시 업무를 하죠. 근데 여기에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해요. 그거는 이제 표준주택을 따라서 이제 산실주택에 따라서 계산돼요. 또 두 가지가 현실화율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다세대 주택 103호 50제곱미터가 1억인데 옆에 단독주택 50제곱미터가 1억 똑같아야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르고요. 그리고 그 격차도 그러면 8천이면 적당하겠다고 했는데 공시가격은 차이는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평가사가 그런 현실화율 차이를 보면서 약식 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상가 오피스텔은 또 달라요. 상가 오피스텔은 또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가는. 그거는 국세청 기준시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조율을 맞춰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걸 통해서 각 호별로 토지 건물별로 다 만들어내죠. 감정평가를. 이 합계가 종전자산평가 총액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균형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요 샘플은 샘플적으로 내용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이것도 역시 저희가 소규모 정비, 아마 이게 강북구에 소지한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저희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한 건데, 거래 사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지형됐고 몇 년간 쭉 거래 사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방매 사례,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물 대비 거래가 몇 % 정도로 거래가 되더라. 이런 걸 다 분석합니다. 하는 김에 어차피 종전산 평가를 하기 위한 거래하기 전에 뭐까지 보냐 하면 이 근처 아파트 가격도 다 보죠. 새로 신축됐을 경우에 얼마 정도 되겠다까지 다 가격조사를 다 해서 아까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나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 평당 얼마, 조합원 아파트 평당 얼마,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넣으시면 되는 거고. 상가는 상가도 이제 일반 분양이 있고 조합 분양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상권에 대해서 적정 금액이 얼마나는 거 비교를 분석해서 넣게 됩니다. 요 합계가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총 매출. 새로 질 아파트 단지 전체가 되는 겁니다. 요 분자의 위에 거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정비사업비가 나오죠. 요 비례율 산식에서 요거 분자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분 요걸 만들어냅니다. 정비사업비는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분담금 이퀄 정비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거는 정비사업비인데 다만 일반 분양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만 정비사업비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많아요. 지금은 뭐 추정분담금 심의할 때 그래도 제대로 들어옵니다.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추정분담금을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을 쭉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목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비, 도시계획 용역비, 각종 용역비 자체의 근거가 뭐냐면 계약서를 갖다 붙입니다. 계약서. 계약서에 있는 계약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얼마를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비고란도 계약서 근거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나와요. 뭐 샘플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 심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맞았다고 할까요? 전 틀렸습니다. X.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정보 몽땅에 있는 금액을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정보 몽땅의 그림하고 현실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정보 몽땅은 설계비가 8만 원에서 10만 원 돼 있고요. 옛날에 10만 원이었어요, 다. 설계비 할 때. 옛날에 설계비 할 때 그때 4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입찰해서 뽑으면은 10만 원 돼 있어요. 지금 8에서 10만 원 정도 됐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 관리처분을 1년에 70에서 80건을 검증을 하는데 반 이상이 사업 시행 변경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사업은 소규모 정비 작은 것 빼놓고는 거의 다가 설계 변경 다 해요. 그러면 설계 변경 하는 순간 설계비가 어떻게 돼요? 뭐 못해도 1.5배, 더 많으면 2배까지 더 나가야죠. 그래서 18만 원,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앞으로 설계 변경할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약서에 있는 것만 들어왔다. 그럼 물어보죠, 저는. 설계 변경 이런 예측 확정된 겁니다. 말 못해요, 그거는. 그럼 X. 다시 갖고 오세요. 뭐 제가 그 정도 심하게는 안 하고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뭐 저도 심의를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가긴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면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죠,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사업비라는 것 자체가 계약서에 있는 그 금액을 넣는 게 아니다. 물론 준공된 상태란 몰라요.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계약서에 다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넣으면 돼요. 안 된 상태라면 앞으로 벌어질 사업 시행 변경인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넣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비에서는 사업 종료까지 예상되는 추산액을 넣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검증을 하면 알아서 갖고 옵니다. 귀찮아서 이거 넣어요. 정보몽땅. 정보몽땅이 좀 넉넉하게 돼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예, 정보몽땅이 아닌 거라면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저희한테.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정비사업비 항목은 여기 한 페이지가 아니라 뒤에 페이지도 이렇게 많습니다. 합하면 53개인가 있어요. 정보몽땅이. 많죠? 한 40 몇 개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되는 것까지 합하면. 그 중에 이제 뭐 다 여기 글씨는 작지만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윗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비. 공사비판이 넓어요. 건축공사비, 지상층, 지하층, 가상공사비, 뭐 민원공사비, 예술장식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시공사 선정할 때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제한하지는 않죠. 내역 입찰해도 이런 식으로 내역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2001년까지는 시공사에 있었지만 지상, 지하 건축비는 다 견적한 다음에 결과물을 분개해서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견적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어쨌든 공사비는 중요합니다, 제일 크게.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떻게 산정하냐면 시공사 선정하고 계약 사례를 첨부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설계한 가지고 얼마가 들지. 다만 지금 설계를 딱 봤는데 뭐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이천동에 첼리투스를 구현하겠다 라고 한다면 61층짜리예요. 61층은 아니지만 35층이나 24층에서 그걸 구현하겠다. 그거는 정말 저는 뭐 안 좋은 말로 미쳤다고 그래요. 거기는 최소한 건물 외관에 50% 이상의 커튼홀 마감이에요. 일반 비싼 고급 건물, 오피스 짓는 건물 마감이에요. 그거를 한다? 공사비는 20%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공사비를 짓는 경우에서 인근 현황을 좀 보시면서 여기를 예측 공사비를 넣습니다. 왜? 아직은 모르니까. 나머지는 정보 몽땅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 쫙 있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씩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제가 직원 교육이라고 하면 하나씩 유의사항을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를 때는 정보몽땅. 다만 정보몽땅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정보몽땅에서 구현을 하는데 좀 일반 최근 사례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와요. 그보다 높여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참고로 정보몽땅에는 공사비 부가세를 매출에서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가세는 우리가 그 조합과 조합원은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비용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좀 어렵죠. 매입세액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완벽하진 않아요. 정보몽땅도. 또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몽땅 기준으로 그래도 시중에서 주먹구구나 아니면 뭐 계약서를 가지고 집어넣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객관적입니다. 정보몽땅이. 정보몽땅에서 이제 없는 것들, 각종 영양평가 용역비는 좀 빠져 있어요. 설계비가 높은 대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설계비가 정보몽땅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다 포함됐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설계비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일어날 설계 변경까지 고민한 게 이 정보몽땅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양평가비는 별도로 임금부여권을 조사해서 넣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정보몽땅이 없는 게 토지취득세가 빠져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정보몽땅은 건물취득세만 있는데 모르시면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아니면 가까운 그 세무회계사 쪽에 얘기하면 토지취득세 금방 계산합니다. 그냥 책마도 계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거. 현재의 계약 금액이 아니라 사업 완료될 때까지를 예측하신 겁니다. 모르면 정보몽땅. 그리고 일부 정보몽땅에도 빠진 금액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사비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 사례를 샘플 하나 갖고 온 건데 다 틀리죠.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올해 3월에 선정했는데 824만원 평당. 가락동 미룡이 740만원. 잠실 우성 4차가 810만원인데 DLENC 810만원. 원래는 여기가 760만원에 그 예정가 했다가 아무도 유찰이 돼가지고 새로 한 거죠. 올려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또 1000만원 넘어간 데 있습니다. 공작아파트, 여의도죠. 여기야 공작아파트가 아마 상업지역인가 준주거인가 그래요. 거기에 나름대로 지으려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높다고 해서 와 요즘 높다 이게 아니고요. 높은 사연이 있어요. 다. 싼 것도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일부 어디 가면은 옆에가 700만 원인데 이쪽 구역은 650만 원짜리 있어요. 자, 그럼 650이 싸고 700이 비싼 공사비냐 평당가가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아주 복잡해요. 왜? 공사 여건이 다르고 또 계약 조건도 달라요. 근데 계약적으로 요즘에 700은 가겠다. 최소 700은 가겠다. 알 수 있겠죠. 800까지도 간다. 공사비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요. 자, 빌라. 1번 빌라. 2번,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수 정비 사업. 3번, 35층짜리 아파트. 3개 중에 평당 공사비가 누가 제일 비쌀까요? 1번 빌라, 2번, 일단 소규모 아파트, 3번은 대규모 대단지 35층짜리. 1번이 제일 비싸요. 빌라. 2번이 소규모, 3번이 아파트. 근데 한 세대를 지을 때 평당 공사비는 비싼데 한 세대, 만약에 3, 4평을 3개 짓잖아요. 누가 가장 비쌀까? 아파트가 비싸요. 이거는. 총액은 아파트가 비싸고 단가는 주택, 단독이 제일 비쌉니다. 요즘에 단독 지을 때 평당 1000만 원 얘기해요. 공사비를.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지상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그 지상 면적의 한 50에서 60%는 지하에 있다고. 주차장. 강남 서초 쪽 가잖아요. 지상이 100이면은 지하가 80 정도 더 많아요. 네, 거기는 주택대수를 세대당 2대, 1.8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더 많아요. 그러면은 공사비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가는 낮아집니다. 총액은 커지고. 왜 그러냐면요. 지상 공사비는 단가가 비싸요.
지하는 단가가 싸요. 옛날엔 지하 많이 파면은 공사비 많이 든다고 했죠. 많이는 들어요.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단가로 따지면은 연면적으로 나누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평당 1000, 평당 500 나누면 750이죠. 그죠?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평당 1000, 평당 500인데 500이 더 많아. 나누면 750도 더 떨어지는 거고. 근데 지하를 안 줘. 평당 1000. 그럼 평당 1000이에요. 그런 원리로 그래서 소규모가 좀 단가로 따지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정 사업비를 다 계산하면 맨 마지막은 분담금만 하면 돼요. 이건 비례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총 매출 빼기 총 사업비 그 다음에 종전산 비례율 나오죠. 비례율 나오면은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이미 초반에 감정평가를 했죠. 조합원별로 여기. 그러면 제가 5억이다. 5억인데 비례율이 100%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은 그냥 5억이에요. 5억만큼 가져가는데 아파트를 보니까 8억짜리야. 그럼 3억 내면 되고. 근데 만약에 비례율이 90%가 나왔다. 5억인데. 그럼 4억 5천이 돼버리는 거죠. 평가는 5억인데 비례율이 95%니까 4억 5천이 됐어요. 8억이다. 그럼 3억 5천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정분담금 맨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개별 분담금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종전 자산가액이 5억인 사람이 이땐 비례율이 115%인 경우에 권리가는 높아지겠죠. 5억 7,80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14, 34평을 가져갈 때는 2억 1,700 이렇게 낸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은 그 표를 가지고 적정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인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리가 이렇다까지만 아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1시간 10분 되는데 자, 기초 원리는 설명드렸고 분담금 작성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비례율이 뭐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사례하고 유의사항을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올 3월 달이에요. 관악구고요. 봉천동입니다. 금액은 요 금액은 아니에요. 요 금액 곱하기 한 2.5 하면 되는데 지금 줄여왔어요 제가. 이 금액 곱하기 한 5인가 해야 돼요. 여기가 좀 축소했습니다. 종전자산이 1,000억이었습니다. 2018년 굉장히 오래된 구역이에요. 이때 당시에 종자산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합계하고 일반 분양 합계가 2,800억이었어요. 정비사업비가 1,750억이었어요. 이때는 뭐 2018년이니까 공사비도 싸고 다 쌌겠죠. 물론 분양가도 쌌겠지만 비례율이 103%였습니다. 이때. 24년도에 다시 설계를 다 바꿔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뭐 한 2, 3, 4년 중단이 됐던 구역이었어요. 종전자산이 2,300억이 됐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전자산은 사업계획이 바뀌어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왜? 종전자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그 비율이 어디가 안 가죠. 물론 뭐 뭔가 큰 뭐 천재지변이 있으면 몰라도 이 바뀌었다는 거는 무슨 변화가 있어 딱 보면 구역계가 바뀌었구나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바뀐 거죠. 요만큼이었던 게 옆에가 붙고 이쪽에 빠지고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종전자산 금액이 1,300억이 늘어났어요. 또 종자산,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7,400억이 돼서 4,600억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거는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조합원 분양가 늘어난 거는 그건 없지만 일반 분양가가 늘어났겠죠.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정비사업비도 늘었죠. 공사비도 오르고 다 올랐으니까 4,800억이 됐습니다. 정비사업비는 3,050억이 늘어났습니다. 비례율은 106%가 됐어요. 비례율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죠. 정비사업비 위에가 분모가 되고 요게 분모가 되고 맨 위에 그 다음에 종자산 빼기 정비사업비 요 두 개를 분자로 놓으면은 요거는 바로 계산돼요. 103%가 106%가 됐습니다. 비례율이 3%가 올랐어요. 자, 요 표를 딱 보는데 이 표가 맨 첫 장에 나옵니다.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도 각각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성을 많이 보니까
딱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담금 늘어났다. 최소 3억 이상 늘어났다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 표를 보고. 왜 그랬을까요? 뭐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조합원이 500명이었어요. 분양 대상. 그리고 일반 분양은 한 30% 정도가 일반 분양입니다. 전체 그 종자산 중에서. 그러면 4,600억이 늘었잖아요. 지금 분양가 총액이. 이 중에서 30%만 일반 분양가가 늘어난 거예요. 한 1,500억 정도. 1,500억, 1,600억 그죠? 3분의 1 하면. 그 얘기는 자, 아까 맨 처음에 돌아가서 집 지을 때 60평을 지어서 10평 파는데 그 일반 분양가죠. 걔가 금액이 올라간 만큼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4,600억만큼이 아니라 이 중에 3분의 1 정도, 1,500억 정도만큼만 분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비사업비는 뭐죠? 아까 정비사업비는 초반부터 뭐라 했죠? 분담금이라고 했어요. 얘는 늘어난 만큼 조합원이든 일반인 구분하지 않고 다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3,000억 마이너스, 3,050억 마이너스에 플러스 들어오는 게 4,600억이 아니라 이 중에 일반 분양분인 1,500억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500억 정도 더 내죠. 조합은 500명인데 3억 이상 더 낸 겁니다. 비례율은 늘어났지만 사업성은 더 떨어진 겁니다. 분담금이 3억이나 늘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재개발에서 이때 당시 분담금 한 1억밖에 안 됐을 거예요. 대충 평균 자체가. 대충 이쪽 계산을 해보면. 근데 1억 되는 게 4억 된 거죠. 그거를 조합원들이 그걸 이해하겠냐는 거죠. 이해 못할 수준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실제로 맨 뒤에 세대별로 하나씩 따져보니까는 3억에 3.4억 분담금이 딱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례율을 판단할 때, 그 다음에 분담금의 증감을 얘기할 때 뭘 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종사산 중에서 여기서 빼낼 거는 일반 분양 수익만 빼내면 되는 거고, 얘는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사례를 아까 보여드린 거, 이제부터 유의사항 한 4-5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입니다. 아까 일정 설명드렸죠. 일정표. 일정표는 뭐,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이제 잘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사례예요. 우리는 조합원 단합이 잘 돼서 짧은 기간에 이철거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게 설명도 그렇게도 해요. 근데, 명도 소송이 진행된다고 치면은 명도 소송 기간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10세대 정도, 요즘에 명도 소송하면 30세대 정도는 단일 재판부로 가면 6개월 돼요. 근데, 50명이 넘는다. 그러면 6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명도 소송이. 명도 소송이 해결이 돼야 착공하죠. 그리고 착공 전까지가 2주하고 철거 기간입니다.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거 기간만 2에서 3개월 걸리는데 옛날처럼 2주 하면서 철거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철거 기간 따로 3개월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앞에 2주 기간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 구역에 따라. 어떻게 하냐? 인근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례가 이미 있어요. 야, 저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한 1년 걸렸는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땡기려고 안 했겠어요? 다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잡아라. 그 다음에 또, 아파트를 보면, 우리가 재건축하는 단지 보면요, 철거할 때 되면, 우리 차 타고 다니다가, 노란색이나 주황색 천으로 동 하나를 다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게 있어요, 동. 그게 뭐냐면, 성면 철거하는 거예요, 성면 철거. 성면 철거할 때, 좀 양이 좀 많거나, 성면 부위가 좀 골치 아픈 데다, 그러니까 외벽 중에 있다. 우리 성면은 건물 내에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이렇게 천정 마감이라든가, 밤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거 외에도 나옵니다. 밖에도 나와요, 밖에도. 이게 샤시 코킹에도 지금 성명이 옛날하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통으로 다 싸가지고 오래 걸려요, 성명 기간. 보통 3개월 걸릴 게 5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고민해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옆단지는 설계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서 사업이 오래 걸렸는데, 옆단지보다 인허가 단축할 수 있다. 옆단지는 단축 안 하려고 했겠냐고. 다 일반적 사례를 갖고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성 검토했던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표 일정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인허가를 1년 내로 끝내겠다.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그건 하시면 돼. 근데 사업성 검토할 때는 그거를 여기다 적용하는 건 잘못되기 때문에 사업 일정 관리할 때는 목표 일정 관리, 그 다음에 분담금 계획할 때는 객관적, 일반적인 일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일정이 달라진다는 거는 아까 조합원 정비 관리비, 사업비 금융비용, 재건축 부담금 여러 가지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사비. 아까 비디오로고 유사한 그림인데 그림을 제가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공사비 그림입니다. 6월 달에 공사비 증액이 있었어요. 시공자가.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공사가 안 들어와. 그런 경우 작년까지 무지 많았죠. 근데 올 말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292원은 공사비였고 평당 550만원, 조합원당 3억이었어요. 증액이 평당 700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올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더니 입찰을 했는데 750에도 안 들어오는 사태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저번에 이제 부천에 가서 부천에 이런 상황이 이제 세 군데나 있어요. 강북구도 있고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시공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건 이해해. 근데 이게 어디로 퍼지냐면요. 조합과 조합원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대책이 없어요. 요때에 조합의 행정력이 이제 발휘할 때가 됐는데 행정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경우는 이랬어요. 강북구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계약 그거죠. 계약을 이제 조합장님은 계약을 하려고 했어. 700만 원 요구했대요. 왜 하려고 했어요? 옆에 보니까 다 750이야. 옆에 구역이. 그럼 700이라도 하는 게 낫죠. 근데 계약서 보니까 소비자물까지 수수하니까 600밖에 안 돼. 근데 700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합장 가만 안 두겠다고. 못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시공사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시공사는 원했던 게 뭘까요? 잘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장을. 조합장님은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조합원들은 자르라고 그런 거고. 그럼 부도덕함에 사놓고 안 되겠다. 계약을 위반했다. 자, 선택이죠, 조합장님. 이 시공사하고 7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나 잘려. 나 잘리면 시공사도 잘려. 그렇게 되겠죠? 그럼 다 잘리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표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공사를 잘려. 시공사를 잘라. 조합은, 그러면 나는 안 잘려요. 욕은 먹겠지만. 근데 이 사업은 표류는 안 해. 뭘 선택할게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 번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유리하지만 그 조합은 이미 행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분담금이 자 평당 50만 원 올라갔죠. 평당 50만 원이면은 조합원당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4천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에 대해서 설득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안 자르고 갔겠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시공사하고 조합 간의 분쟁은 분쟁인데 이게 조합원 간에가 돼버리면 그때는 진짜 엄청난 비용이 수반이 되고 이 시공사는 아주 웃으면서 잘렸습니다. 잘 됐죠. 시공사,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시공사하고 협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소통.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분쟁이 있을 때. 정비사업비는 아까 완성예측이란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 끝날 때 예측되는 금액을 넣으라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 현금 청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종전자산 평가 곱하기 한 10% 정도 올려가지고 집어넣어놔요. 아니면 20% 정도를 더 올려놔.
자,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은 이 정도가 아마 평가할 때 나온 이 정도 금액이 보통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넣냐는 거죠. 그것만 넣는 게 아니고요. 취등록세, 왜? 조합에서 인수하잖아요. 조합이 내야죠. 감정평가 할 거죠. 소송하면 소송비 내야죠. 다 따라붙어요, 따라붙기 때문에 현금 청산 금액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라. 이런 거고, 설계비 도시계획은 사업 시행 변경되면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모르면 정보 몽땅으로 가라. 이런 거고, 뭐, 교통영향 평가. 이미 끝났죠. 관처분인가 뭐. 근데 준공 때 한 번 더 받아요.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준공 때 한 번 더 받습니다. 교평은. 돈은 안 들지만. 그리고 아까 2주 기간 목표 일정을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 사업성 검토할 때는 일반적 객관적인 일정 가져가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사업비 금융비용, 이지비 금융비용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생하십니다. 그래서 기간, 그리고 우리가 땅 파봉, 우리가 아직은 뭐 모르죠. 아파트가 그냥 있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말 오래 몇 대에 걸쳐서 사신 분은 알지도 몰라요. 이 땅에 대해서. 여기는 옛날에 뭐를 매립했던 동네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고덕동에 저희가 전문 관리할 때는 보니까 착공하려고 했더니 아파트 구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밑에 아파트 구조물. 옛날에 이 아파트를 택지에 받아서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뭐 연립들 저층 1, 2층짜리 연립동들을 특수 폐기물이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데 돈 내고 그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거 시공비에 들어가지 않고요. 다 조합에서 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아주 운이 좋게 선정된 시공사하고 옛날에 이 택지발 진 시공사하고 같은 회사였어요. 유명한 회사. 그 회사한테 이제 일부 책임을 줬죠. 너네가 옛날에 불법 저질렀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TV 난시청도 돈 많이 들어요.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예비비로 잡는 건데, 우리는 일조권 보상만 알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TV 난시청. 이게 대법 판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일조권 침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20년간 TV 볼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 그대로.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수를 보장을 해? 20년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중계기를 대형 걸 달아줄까 해가지고 검토했더니 그건 법적으로 불가. 맨 마지막에는 뭐, 이제 제1산 유선방송이 그때 4,400원이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비용으로 털어버렸죠. 왜? 사업은 끝나고 비용 떨어야 되니까. 떨었는데, 그래도 이게 골치 아파요. 어디가 TV에 안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소에 의뢰하면요. 지도로 딱 그려줘요. 착공하기 전에 우리 설계하고 갖고 가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부가세도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유의사항 네 번째. 조합원 분양가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조합원 분양가는 뭐, 아까 한 채를 지을 때 제가 그랬죠. 그냥 뭐, 50평, 평당 1억 하지 뭐. 아니면 평당 5천 하지. 제 기분, 제 맘이니까. 내 건데 뭐.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 어차피 내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재건 측에서 그런 식으로 기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야, 분양가를 그러면 우리 기분이 좋게 전체 낮추면 어때요? 안 됩니다. 여럿이 할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높이면 기분에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냐면, 옛날 사례가 이런 게 있었어요. 2012년도하고 2019년도, 제일 가슴 아플 때가 2019년도. 뭐, 둘 다 이제, 2019년도는 그나마 뭐 다행이었죠. 이때는 시공자 선정할 때인데, 용산구의 아주 유명한 구역인데, 그러니까 피차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세 개 회사가. 그 중에 거의 유력한 두 개 회사인데, 한 개 회사가 좀 밀리고 있었어요. 약간. 요런에. 그 회사가 제시를 합니다. 19년도에. 그거예요. 저희가 뽑히면 일반 분양가를 평당 7천만 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이건 안 나오는데. 두 번째는 조합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50% 이하로 해가지고 분담금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 다른 건데, 또 뭐 감정평가도 낮추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빼고 다 틀린 거죠. 하나.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 분담금 낮아지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건 맞아.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공사가 뭔데? 시공사가 일반 분양가를 결정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집 짓는 회사예요. 일반 분양가 누가 결정해요? 분양가 상한제야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원래 누가 결정해요?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거나 사업 시행자, 뭐 공공이 하면 공공, 아니면 신탁사가 하면 신탁사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시공사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데 제안했다. 이것부터 잘못된 거고, 또 조합원 분양가를 50% 이상, 60% 아니 50% 이하로 하겠다? 권한이 있죠? 있을까요? 없어요.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조합 분양가. 조합, 총회, 정관 어디에도 없어요. 조합 분양가는 법에 2인 이상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몇 프로로 하겠다. 불법. 그 다음에 요즘에 쟁점이 되는 아파트 두 채 갖고 가는 사람의 한 채는 일반 분양가로 하겠다. 불법.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아예. 근데 시공사가 조합도 아닌 시공사가 이런 제안한다? 잘못된. 그래서 이거 입찰 방해로 그때 수사월에 요구된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저도 힘들고 여기 계신 분도 힘든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 사람이 조합원이고 5세대를 짓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그 종전사 한 1억 5천, 1억 7천, 2억짜리고 각각 분양 신청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가져갈 거는 20평, 24평, 26평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평당 1350, 1300, 1200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있었고, 비례율 계산했더니 비례율이 100% 나왔고, 분담금은 A가 20평 갈 때 1억 1600, B가 1억 3780 이렇게 내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계산할 때는 평가에서. 근데 일반 조합원 분양가를 10%를 낮췄어. 낮췄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분양가가 낮아졌죠. 낮아지면 뭐가 되죠? 분자에 있는 매출이 줄죠. 비례율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권리가가 또 줄겠죠. 자, 비례율이 87% 뚝 떨어졌습니다. 권리가가 줄어들었죠. 분양가가 줄어든 만큼 권리가가 줄어들어요. A가 20평 갈 때 원래 1억 1600 냈는데 1억 1500 줄어들었네. 조합 분양가를 내렸더니 줄어들었어요. B가 1억 3700, 1억 3600 줄어들었어요. 근데 C가 독박 썼죠. 이 두 사람 줄어드는 게 C로 다 왔어요. 총 세 사람이 내는 총 분담금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10% 내렸을 때 10% 올렸을 때 무슨 얘기냐? 왜 법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2인 이상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으로 해라 이렇게 강행으로 둔 이유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합 분양가는 건드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업성하고 좀 고민이 돼서 좀 말씀드리는데, 글씨가 많으니까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합에서 하는 방식, 조합하고 공공이 같이 하는 방식, 요건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공공이 하는 방식, 신탁 방식 이렇게 있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이겠죠, 사실은. 조합 방식은 당연히 비전문가가 하죠. 물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전문성을 보완해 줍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 집행부가 워낙 고집도 세고 강성이다 그러면 정비업체가 손을 들어요. 왜? 아무리 전문가도 말을 들어야 컨설팅을 하죠. 조합이 너무 한쪽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총회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합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공공이 시행하거나 신탁이 시행하면 그렇지 않죠. 이제는 조합원이 없어요. 그냥 토지증 소유자예요. 공공이나 신탁은 뭐 설계를 뽑거나 뭐 도시계 유형할 때 무슨 뭐 이사회, 대의원에 다 필요 없어요. 내 맘이에요, 내 맘. 공공시행 뭐 LH가 한다 그러면 LH의 차장급 한 명이 사업 시행자의 대리인입니다. 내가 A업체 기분 나빠. B로 할래. 뭐라고 못해요. 그냥 하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결과만 가지면 돼요. 신탁도 똑같아요. 차장급 한 명이 대리인, 과장급 한 명이 대리예요. 내 맘이에요. 이 사업은 내가 시행자예요. 대리권 갖고 있으면. 토지증 소유자가 뭐라고 떠들어도 법적으로 떠들 권한이 있는 건 다 들어주는데 아닌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 맘인데. 토지증 소유자는 소유자일 뿐이에요. 조합은 안 그러죠. 조합원은 시행자를 구성하는 바탕이 돼버려요. 조합이니까. 이래서 여기는 말이 많아. 대신 여기 없는 수수료는 안 들어가요. 수수료 비싸요. 얼마 전에 목동단지에서 한계단지 수수료 보니까 총 매출의 1% 정도가 시행사 신탁 수수료인데 보니까 조합원당 한 4천만 원 하더라고. 엄청 비싸죠. LH가 하면 얼마 될까요? LH 하면 이거의 한 절반이면 돼요. 이 정도 있는데 문제는 자, 근데 굳이 조합을 안 하고 돈을 수수료를 더 줘가지고 신탁을 왜 할까? 공공하는 건 이해해. 저는 이건 굉장히 좋아요. 왜? 공공이 하든 신탁이 하든 조합이 하든 아파트는 똑같아요. LH, SH 한다고 SH 아파트, LH 아파트 아니잖아요. 삼성이 하면 레미 아니고 DL이 하면 이편한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한토신이 하든 한자신이 하든 아파트를 DL이 지면 대림이 되는 거고 DL이 된 저기 이편한 사장이 되고 삼성이면 레미 아니고 똑같죠? 저는 이해를 제일 하는데 공공은 아무거나 하진 않죠. 다시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얘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비교하냐면 이 공사비 때문에 이걸 비교한 겁니다. 자, 공사비가 공공시행과 신탁으로 하면은 공사비가 싸요. 공공자가 붙으면. 평당 700이면 여긴 평당 650이면 합니다. 자, 평당 50 차이 나죠? 조합원당 얼마 차이?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아까 신탁 수수료 조합원당 3, 4천, 4천만 원 더 낸다고 그랬죠? 똔똔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만 볼 것이냐? 자, 이것만 그 지정개발자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좀 속는 거야,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유의사항을 갖고 왔는데, 이게 공공이 하거나 지정개발자가 하면은 공사비가 싼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조합에서 하면은 시공자한테 공사비를 어떻게 줘요? 계약금 들어와야 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언제 들어와요? 착공하고 한 석 달 있어야 들어옵니다. 착공하고 분양 그 공급 승인 받으려면 준비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승인 받고, 그러니까 허그 보증 받고, 분양 공급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정당 계약 20일 후에 그때 분양금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얼마? 10%를. 그것도 100% 돼야. 그 다음에 한 3, 4개월 있다 10% 이런 식으로 줘요. 맨 마지막에 30%. 이걸 누계 그래프로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겠죠. 자, 이 돈을 받고 시공사가 공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공사비는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공사비는 초반에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골조가 시작할 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쭉쭉 올라갑니다. 얘를 누계 그래프로 하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중간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시공사는 펑크나겠죠. 중간에 돈이 없겠죠. 시공사는 어떻게 해요? 시공사는 돈을 빌려와야 돼요. 빌려와서 공사를 해야 돼요, 시공사는. 근데 공공이나 지정개발자 신탁이 할 때는 뭐 신탁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사한 만큼 돈을 줍니다. 왜? 분양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초반에는 가능하죠.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나? 빌려와야죠. 자, 그 비용은 어딘가에 사업수지에 들어옵니다. 이 두 개 차이예요. 자, 조합에서 하면은, 자, 시공비가 요만큼이에요. 시공비를 구성하는 거 보면은 현장 원가, 실행이라고 들고, 뭐, 모델하우스 비용,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영업의 비용, 금융비 영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 중에 뭐가 들어가냐? 아까 부족한
사업비 조달, 공사비 조달 비용 여기 들어가요. 공사비 안에. 이게 합쳐진 게 도급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한 만큼 돈을 줄 수 있다면 시공사는 이게 안 들어가니까 공사비를 싸게 제시하겠죠. 싸게 제시해요. 대신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려고 했죠? 시행자, 신탁사가 자기가 끌고 왔으니까 그 돈 자기가 무슨 뭐 자선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넣어요. 기타 사업비, 설계 감리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똔똔이 되겠죠. 그래서 공사비가 이제 신탁이나 공공이 한다고 해서 싸다만 본 게 아니라 여기도 기타 사업비에 사업비 금융비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쌉니다. 싸냐면 사업비 조달 금융비용이 굉장히 싸고요. 또 메리트가 있는 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은 사업비의 50%, 60%를 기금으로 대출해줘요. 기금으로 그러니까 기금 해봐야 2.2%, 2.4%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조달비 저렴한 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물론 신탁으로 하는 경우에 신탁이서 갖고 오는 거는 실제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를 갖고 오겠죠.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여기 넣는 거는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넣어요. 그러니까 더 비싸겠죠, 사실은 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의해야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사업 초반에 비례율하고 조합분양가 이런 거에 허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장밋빛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은 안 되고,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 분담금을 만들고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보편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라. 요게 그래서 장밋빛을 없애라. 이게 중요하고요. 원가 절감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분담금은 사업비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정말 아끼고 한다 그러면 싼 아파트 지으면 돼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어놨는데 이 아파트가 이 지역에 맞는 상품성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값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주차도 최대한 덜 팔 거야. 심의 조건만 맞추면 돼. 1.25대만 맞추자. 그 아파트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서울시 건축조례에 있는 것만큼만 만들고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아파트 옆에는 사우나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시설이다, 무슨 뭐 클럽하우스 다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텅 빈 공간에다가 골조만 있어. 그 아파트 누가 사요? 안 삽니다. 가치 상승을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은. 그래야 사업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만 이런 거죠. 막 그 샤시를 독일제 샤시를 써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는 돈 많은 강남 서초 이런 데는 하는 거는 전 뭐라고 안 합니다. 굳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방 상판 국산 좋은 거 많습니다. 굳이 무슨 뭐 이태리, 스페인의 네오니스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런 것만 안 하고 그 말고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확대. 소통 매우 중요한 거 아까 분쟁에서 얘기했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업이 표류하냐 안 하는 이거 하나입니다. 평소에. 근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 조합은 조합장 선출하고 6개월 있으면은 조합원이 조합장 배신하고요. 조합장님은 조합원 배신합니다. 실제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6개월 전에 본인이 조합원일 때는 잘 몰라서 사업을. 6개월 후 되니까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사업 구조를 알고 다 알았어요. 자기 눈높이를 가지고 조합원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조합원은 못 알아들어. 당연히 못 알아듣죠. 6개월 이 갭이 어마어마 큰데. 그러니까 조합장님은 배신했다고요. 아니 그동안 이렇게 다 이해하고 날 이해했던 게 조합원들이 등 돌렸네? 이래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이제 변했네 이러면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마음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장님이 눈높이를 내려야 돼요. 6개월 전으로. 본인 아는 걸 추진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원들한테 많이 보내세요. 안내문, 소식지를. 어떻게? 언제까지 보냈냐면 조합원들이 그만 보내라고 할 때까지. 돈이 썩었냐? 그만 보내라.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조합이 성공하는 조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토지증 소유자예요. 근데 저도 준비위원회에서 온 거 보면 안 읽어요. 근데 이렇게 5번 쌓이면은 그때 읽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번 보내면 돼요. 간단해요.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쟁 요청, 뭐 서울시 코디네이터 분쟁 조정 많이 이제 있는데 발생이 된 상태에서는 이거 못 잡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초기 단계에 의뢰하세요. 조정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어려운 과목인데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랑 유의사항 몇 가지만 알고 가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예. 8월 8일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사업 진행 간소화 방안으로 추정받는 그 개별 통일을 조합 설립 전에만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대표 사례만 발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강사님 보시기에 고정법을 손대지 않고도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추정분담을 선출할 때 그 가이드라인에서 일반 분양가를 실제보다 지역보다 너무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준비위원회 하신 분들이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1, 2차 대부분 3천만 원 미만씩 올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크거든요. 비례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저희가 좀 조정해서 도시계획처까지 제시를 하면 지금 실제로 합동하고 계신다니까 그 추정단은 경중위원회에서 이게 안 된다고 바꾼다는 제시안을 그런 게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 비율을 지금 대부분 신통 같은 경우는 100대 80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예의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상도 15구역에서 77%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분담금은 똑같은 건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개념을 잘 얻어가시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위 110일 경우 비대위를 낮춰가지고 일반 분양 대 조합 분양을 100대 80으로 낮춘다든지 물론 비대위는 되게 넘는 걸 가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에서 이제 이번에 상도 15분 통과를 했어요. 문제가 안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분담금을 뭐 저번 통지 여부는 이제 법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때는 법에 있고요. 사업 시행인가는 분담금 통지가 아니고 사업계획 총회할 때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정비계획 위반 맨 처음에 처음에 하는 거는 처음에 하는 건 사실 통지라든가 이런 건 내용은 없어요. 법에 없기 때문에 네. 없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공람계획에 넣는데 어떤 게 유리하냐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지고 그거는 뭐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정비계획에 공람자료에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통지 안 하고 통으로 다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합원 별이니까 그럼 다 통지 안 하면은 그건 전체가 다 공개돼 버리는 건데 나 같으면 차라리 개별 통보하겠다. 그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법에 개별 통보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2-2 나온 거잖아요. 내용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정분담금의 조합 분양가 비율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어차피 관리처분 전에,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전에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조합원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지 마라, 높이지 마라.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관악구에 아까 상도 70% 했죠. 관악구에서는 60%대도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비례율이 125%예요. 이걸 했더니 100이 너무 치솟는 건데 아까 비례율이 왜 높은지 말씀드렸죠. 갑자기 개발되면은 비례율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때는 100에 귀속해요. 어차피. 근데 어르신들이라서 모른다. 그렇게 보시는 건 잘못된 거고. 모르는 게 아니고 좀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관리처분 수립하고 총회만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조합원 분양가를 몇 프로 맞췄냐면 98% 맞춥니다. 다 저는. 그리고 다 조합당 제가 그 중에 8개, 10개 중에서 그 중에 한 4개는 3,500세대 조합이었고요. 다. 그거 다 조합원 전체,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조합원 3분의 2, 총의 95%, 탄화는 98% 동의 다 받고 끝냈어요. 이게,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사업 초반에는 낮추고 상관없어요. 그걸 뭐라고는 안 합니다. 다만, 이게 합리적이냐 안 하냐, 이것만 보는데, 어차피 관리처분 때 되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조합에서 낮춰주라고 해서 낮춰주지는 않아요.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낮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결과치를 가져가는 거,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왜? 권한이 있는 자가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조합에서는 그걸 요구할 수는 없죠.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조합 분양가. 평가를 안 했으니까. 추정만 하니까 50%를 하든 뭐라고. 다만 추정 검증 위해서는 인근하고 균형이, 야, 이러면 민원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검증위원회도 다 똑같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반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분야가 다르니까. 다만, 웬만하면 사업 추진할 때 조합원들한테 어르신들이 해가지고 비료를 가지고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설명을 꾸준히 하시면서 좀 조율점을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건 또 어떻게 하면 정비업체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조합 집행부가 그것까지 다 컨트롤할 건 없고, 정비업체가 설명 자료를 좀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뭐 제가 관리 처분한 건 다 98% 이상이었으니까 그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7%도 낮은 거 있다. 65%짜리도 있었어요. 4월 달에. 정비비어 위반 동의서를 보냈더니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조합원 분양가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진짜 차이 많아요. 네. 이때는 150%도 나와요. 비례율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사업성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장밋빛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비례가 높은 거고, 앞으로는 100에 귀속할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근거 자료를 항상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또 아까 다른 분, 예. 노아타운에 대해서 예. 대개로 노아타운 보면은 용역 대행사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1인당 4천만 원 2%.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그 조합장을, 아주 무식한 사람들 조합장을 뽑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대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 분석을 보니까 입방메타당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기업 분석에 보니까 입방메타당 2만 원, 평당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갔는데, 신탁회사 같은 데는 매출로 전에는 3%, 4%다가 지금은 0.7%, 0.8% 이런 정도 하는데, 지금 아까 그 조합 방식은 수수료가 제로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제로가 아닙니다. 신탁 수수료보다도 더 받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을 이제 우리 조합 측이 갑이고 시공사가 을 아니에요. 그러면 을에서 그 가전 계약서를 갑인 그 조합에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연대보증 서울시 계획 그 표준 계획에는
그 연대 보증이 삭제됐더만요. 근데 연대 보증까지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그 법정 분위기로 따져서 그 미인 건물을 져가지고 미인시 조합원들한테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에 그걸 이행을 안 했으면 유치권 행사까지 한다는 그런 조항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합장이 그 총회 때 그걸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서 그거를 협의를 해라 다시 그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협의를 안 해요. 완전히 시공가의 그 조합장이 편이 그쪽에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그 신탁 방식에서 아까 뭐 0.8, 0.7 그런 거는 분양가가 비싼데, 그러니까 매출 대비 몇 프로죠? 분양가 비싼 데는 1% 이하로 들어오겠죠. 왜? 어차피 그걸로 사업비로 따지면은 한 사업비 한 5%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강북구에서 하면은 여기서 매출의 0.7, 1%는 절대 그렇게는 안 받아요. 다 2%, 3% 받겠죠. 당연히 여기는. 왜? 분양가가 낮으니까. 그죠? 근데 조합원 1인으로 치면 아니요. 그거는 그 회사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은 원래는 LHSH 쪽에서는 옛날에 총 매출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총 매출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는 총 매출이 아니고 여기는 총 매출하고 여기는 총 사업비로 하냐면요. 총 사업비 하면 딱 드러나죠. 총 매출로 하면 그 강남 같으면은 0.5% 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걸 다 환산하잖아, 사업비로 하면 5% 이상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해요. 다만 작은 데는 그 정도 받고도 여기는 못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시장 상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는 여기가 되면요, 조합은 아예 없는 겁니다. 조합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주민대표회의, 주민전체회의가 있죠. 주민대표회의에 조합 이사회처럼 임원단이 또라 있겠죠. 여기는 똑같이 조합장 급여는 아니지만 거기에 임원단 급여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여기서 신탁에서 나간다는 거는 주민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똑같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는 시행자가 조합이에요. 신탁이 아예 저긴 접근 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고, 만약에 또 여기에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조합과 신탁이 같이 하는 경우, 대행이 하는 게 대행. 아까 뭐 신탁사가 뭐 좀 능력이 안 된 분을 조합장으로 내세웠다. 그런 거는 신탁사가 시행자가 된 게 아니고요. 신탁자가 대행이 하는 경우에. 여기는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조합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뭐 그러니까 조합원인지 봤을 때 저분의 능력 있고 안 능력 있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그건 얘기할 수는 아니고 뭐 일단은 모든 조합이나 여기나 모든 책임이나 돈에 대해서 돈을 이제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거는 신탁이 시행하든 누가 시행하든 조합원이 다 내는 거예요. 조합원도 아니죠, 여긴. 소유자들이 내라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시공자 관계는 지금은 이제 뭐 국토부나 서울시가 새로운 표준계약도 내놓고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조합이고 시공자가 을이 맞죠. 근데 우리 사업 이 전체 시장 구조는 그렇지가 않고요. 정비사업 전체 솔직히 한 300세대, 500세대 이상 규모를 할 수 있는 시공사는 우리나라에 한 10개에서 1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갑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자를 은행 금융권의 이자가 그것도 대출 이자가 자, 지금 10%인데 그거를 12%로 그냥 책정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는 안 되지 않나요? 자, 그 조건은 뭐냐면 제가 시공사 주둔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공사비 검증을 하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많이 싸우는데 자, 지금 청담 3위 지금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둔촌, 그 다음에 대조, 남양주 지금 골치 아프죠. 지금 거의 뭐 경매 넘어간다고 했죠. 자, 이 단지들 공통점이 뭐예요? 착공하고 분양을 안 했죠. 안 했죠. 그리고 계약서에 뭐가 되어 있냐면 분양 안 된 경우에
연체이자 내라고 그랬죠, 조합한테. 그죠? 계약서에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무슨 연체이자야. 요즘에 담보대출 이자 한 3%대죠? 그죠? 근데 신용대출은 얼마예요? 그래도 5%대 후반이에요. 여기에 허그보증하면 7% 나오죠? 그죠? 연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 나와요. 연체율을 따지면. 물론 조합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에요. 야, 그냥 이자만 내면 되지. 근데 시공사가 본인이 실제 업계의 갑이에요, 사실은. 조합보다 갑이에요. 갑인데, 야, 이자만 내지 그러면은 조합에서는 이자만 내면 부담 없죠.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자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둔촌 중지할 때도 그때 대주단도 만나고 다 만나보고 다 했어요, 직접. 그래서 국토부를 대신해서. 만났는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합 잘못한 것도 많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고, 시공사가 잘못한 거는 공사비나 이런 건 무리한 거는 더 잡아내면 돼요. 근데 시행자가 무리한 일정 해가지고 가는데 시공사부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죠. 아예 객관적이고 좀 보편적인 일정 가지고 했으면은 그럴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어차피 청담 3위 보면은 지금 안타까운 게 시공사한테 끌려가. 시공사 끌려가요. 왜? 이거 도장 안 찍으면은 공사 중단입니다. 딱 그래요. 공사 중단이면 옛날 같으면 조합에서 해볼 테면 해봐. 지금은 합니다. 시공사가. 왜? 현대가 해봤거든. 되거든요. 그 둔촌에 있는 6개의 컨서 중에 그 회사가 같이 있었어요. 왜? 지금 해도 모든 계약서를 다 밀면 조합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도장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나 국토부가 표준계약을 새로 내놓은 이유 자체가 그런 조합에 너무 불합리한 거를 좀 앞으로는 좀 개선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찍은 걸 가지고 이미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뭐예요. 싸우면은 조합이 져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만약에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분쟁 없이 간다 그러면 공사중단까지는 안 하겠죠. 그러면요. 지금 이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갑과 을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조합하고 이사들하고 인문적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 하냐면 12%의 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거를 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계약이 유효하죠. 예? 총회. 총회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이 아니라 그거를 맘대로 조합원한테 부담이 될 계약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도장 찍는 건 불법이에요. 총회를 했겠죠. 총회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이 우리들한테 조합원 이사를 인력권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친 다음에 남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마칠게요. 마치고 왜냐하면 회의실 공간도 있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로 말씀하세요, 저한테.